2022년부터 경찰 간부 호부생 시험에서 필기 시험이 객관식 바뀌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지방직의 서울시 문제만 공개하기 때문에 서울시 문제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는 국가직 서울시 말고더라도 감리사 문제가 있는데, 감리사 문제까지는 우리가 이 경감도 시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시험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출제 범위가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찰 후보생 시험 같은 경우는 얘들이 20문제씩이거든요. 20문제를 푸는데 얘들은 이 문제는 40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공개됐던 국가지원 지방직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는 그렇게 크게 이제 이슈가 됐던 문제들이 최근에는 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보면은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거 문제나 최근 문제 이런 문제들이 폭넓게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시험에 비해서 우리 경찰간부 후보생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 패턴을 보면 굉장히 서술하는 게 단순히 복잡한다든가 이렇지 않죠. 심플한 문장이 대다수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어떤 그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문제를 이렇게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차후에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면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바와 관련된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무료특강에 공개해놨어요. 그 문제를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자바 언어 정도는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고득점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죠. 1번 보면은 WBS인데 WBS가 다른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단독으로 나온 적 없었고 단지 일정 계획에 쓰인다 정도만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업이라는 거, 이 워크라는 말이 여기서 작업이고요. 그게 어차피 산하에 산출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작업이라는 말 쓰고 있죠. 그러면은 이 작업이 구현 단계로 넘어가면 모듈이 돼요. 모듈에 해당되는 거고, 이 모듈은 어떤 그 시스템에서 서브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론서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상중하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급여관리 모듈, 예산관리 서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모든 기능이 돼요. 기능.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작업, 기능이 되고, 이게 모듈, 구현 단계에서는 모듈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브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듈은. 그래서 기능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몇 가지 봐서는 문제가 없어요. 4번도 보면은 빨리 문제를 푸다 보면은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은 일정 관리는 아니죠. 관리란 얘기는 이미 체계에 갖춰진 상태가 되는 거고요. 체계에 갖춰진 상태에서 어떤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 어떤 요구를 중간에 변경한다든가, 또 관리를 한다든가, 대책을 한다든가,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지금 현재 WBS는 아직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비용 계획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 단계라고 하면 비용 계획을 맨 먼저 한다라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일정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관리.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지금요 관리 단계 아니죠. 계획 단계라며 계획. 그럼 계획은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나가는데 우리가 생명주기에서 맨 앞 단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관리는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니면은 이미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거. 뭐 최종 산출은 아니겠지만 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거를 뭐 관리할 수는 있어요. 항상 관리가 그렇듯이 생명주기 모든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은 만들어진 게 아니죠. 예, 앞으로 이제는 이런 작업들, 산출물들, 뭐 서브프레임들,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거를 지금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관리가 아니라 일정 계획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산출물, 이 결과물이 어차피 이 결과물이 산출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어요. 자, 2번을 보면은 이제 개발 방법을 물어보는데 이제 방법에 우선은 방법론, 다시 말해서 이제 모델이 되겠네요. 모델. 그래서 기존 문서의 중심의 전통적 개발 방법으로 이게 문서 중심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오면은 문서화에 치중을 한 거죠. 문서화에 치중. 그러니까 전통적 개발 방법론 이렇게 이 말만 들어도 문서화에 치중하고 전통적 개발 방법론 이러면 우리가 폭포성 무형을 말하죠. 그래서 고객 변경 요청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폭포성 무형과 달리 그 다양한 변화에 신속히 대처한다. 또 짧고 반복주기마다 고객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방향성을 평가하고 이 부분을 보니까 에자일이냐 프로타입이냐를 말하는 건데 프로타입은 이것은 샘플이 되는 거고요. 실제 본 제품을 만들기 전에 샘플, 다른 말로는 견본품이죠. 견본품 샘플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다양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짧고 반복적인 주기를 갖는 거. 이것은 에자일 기법이죠. 에자일 기법. 그래서 또 뭐 정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기존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자, 3번을 보면 작업 소요 시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인데 이제 퍼트 예측치 아세요? 퍼트 예측치를 가지고 우리 국가지원 지방지에 냈던 시험이 두 문제 있었어요. 그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간부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기출 문제는 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관치, 일반치, 평균치라는 거죠. 비관치가 있고요. 평균치가 있고, 뭐 낙관치 이렇게 해서 이 일반치 평균치 곱하기 4를 해주고 전체 나누기 6을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값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옛날 문제든 뭐 최근 문제든 간에 다 풀고 시험장에 가셔야겠어요. 자, 4번 보면 요구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소프트웨어 요구공학은 요구사항 개발과 요구사항 관리 뭐 이런 것 등을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물어보는 거는 이미 시험에서 한 2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구공학 프로세스가 추출, 분석, 명세화. 명세화하고 그 분석선하고 이제 명사선하고 당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추출을 해야 분석할 거 아니에요. 이건 안 헷갈리는데 이게 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 명세선한 건 명확하고 세밀하게 이런 뜻이었었죠. 분석하고 이게 명세서란 것은 명확하고 세밀하게 표현해 놓은 문서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사용자의 어떤 요구를 분석을 해 놓은 거고 그 요구 분석한 내용은 어때요? 사용자와 합의를 한 거죠. 합의. 단지 요구 분석은 사용자가 뭘 해달라는 것을 분석한 거란 말이야. 사용자 요구는 다르게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요청한 부분을 가지고 어디까지 개발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사용자와 합의한 문서가 명세서예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고 세밀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명확한 설명을 않으면 이것은 요명사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 뒤에 이런 유사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검증 확인하죠. 검증 확인. 검증 확인을 비교하는 거는 이미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 같은 경우는 버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버리피케이션. 이렇게 하고 확인을 밸리데이션 이러는데 사실 영자를 써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버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을 구분하는 문제도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명세서 확인하면 끝나야 되는 거죠. 산출물 작성 절차로 진행된다. 자, 순서 이미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추출 단계. 추출 단계는 요구사항 정보 출처 확인이라든가 요구 정보 취합, 요구와 제약사항 정리 등 활동을 수행하게 되겠죠. 이게 지금 보면은 검증 확인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품질 보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품질 보증이라는 것은 생명주기 모든 단계에서 온다고 했었어요. 요 안에 형상관리를 포함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관리도 품질 보증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도 생명주기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죠. 그렇지만 주로 하는 것은 유지부 단계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획 단계 분석이죠. 지금 분석 공학이니까. 그럼 모든 단계가 끝나면은 품질 보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품질 보증은 생명주기 모든 단계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검증 확인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도메인 분석, 내외부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평가,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제약사항에 대한 검토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여기서 추출, 그다음에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론서에 있고요. 제가 이미 이 순서를 물어보는 거, 그다음 추출 다음 요구사항 분석이잖아요. 용세서를 작성하고 검증 확인 순서로 진행되는데, 그러면 도메인 분석하고 인터페이스 평가하고 우선순위 평가 이런 것들은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단계가 또 나눠지죠. 그러니까 요구공학 프로세스는 추출, 분석, 명세와 검증이에요. 그런데 요구 분석 안에 요 안에 보면은 또 도메인 분석인 인터페이스, 우선순위 평가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분석이 어떻게 보면 요구 공학 프로세스에서 주가 되는 거니까 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내용들을 좀 더 분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서 참고해 보시면 그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는 단지 검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증 확인 전부예요. 품질 보증을 한다는 얘기는 검증 확인하면 그게 전부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는 확인하시면 돼요. 자, 5번이 국가직에 2번 나온 거, 국가직 1번 나왔고요. 감리사에 2번 나왔는데, 이게 애매해요, 어차피. 애매한데, 여러분들은 기준에 기출문제 3개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기출시간 다 풀어드렸었고, 그 문제 풀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사원정보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게 8개 지금 아이템 또는 필드라고 하죠. 8개 필드를 필요로 하죠. 보면은. 그래서 FP를 가지고 비용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확인 메시지 출력하고 해당 정보는 사원 정보 테이블에 저장된다. 그래서 이 확인 메시지까지 포함을 하면은 DAT가 이게 11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화면만 본다면 입력을 하기 위해서 8개 아이템 필드를 집어넣고 저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장. 이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사용자의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입력 버튼이 되는 거죠. 저장해서 입력할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의 입력을 하기 위한 데이터 엘리먼트 타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을 잡았는데
일단은 9개는 아니라는 거죠. 예, 10개든 11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국가직이나 이런 시험을 이제 보면은 이런 확인 메시지 출력하는 것까지도 이런 행위까지도 왜냐면은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이것도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력의 한 일환으로 보는 거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얘는 11개가 돼요. 그런데 얘는 액면적인 인치면제 요 사용자 입력 정보만 봤었을 때 입력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입력 정보 봤었을 때는 사용자 입력 정보로 봤었을 때 8개 뭐 사번부터 해가지고 저때 주소까지 입력하는 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상 버튼이나 추적 버튼도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한 데이터 엘리먼트 타입은 얘는 이렇게 해서 10개가 돼요. 자, 첫 번째 보면은 트랜스 데이터는 사원 정보를 정의하고 그렇죠. 뭐 기능 항목의 내부 논리 파일, 내부 논리 파일을 얘는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부 논리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트랜스명은 이제 사원 정보 입력으로 정의하고 기능 항목으로 외부 입력을 식별한다. 사원 정보 입력이 이렇게 있는데요. 정의하고 기능 항목이 지금 8개 있죠. 8개 아이템. 이걸로 이제는 외부에서 외부 사용자가 입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 입력. 뭐 내부 입력이라는 건 없으니까 외부 입력이고. 그 다음에 사용 정보 입력에서 셀렉션 파일이 파일 레퍼런스가 이제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3개냐면은 지금 보면은 가나 다가 다 달라요. 가번 보면은 정보들 확인 메시지로 해당 정보를 사원 정보 테이블이죠. 이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부사항목 연계된 조직관리 시스템에서 저장된 하나의 테이블을 읽어서 주요된 값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부서 버튼이 쫙 뜬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인사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개발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총무과도 있고, 쭉 있으면 그중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야. 그중 하나 선택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는 하나의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은, 이거 부서 테이블 누르게 되면 부서 테이블이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존재해서 그 중에 하나를, 본인에 맞는 이제는 정보를 선택해서, 지금 입력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직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하나의 테이블, 조직관리에서 부서 관리겠죠. 부서 테이블이 또 있는 거고요. 사원 정보 테이블, 부서 테이블 이렇게 있는 거고. 우편 자택 주소 기본 정보 항목은 연계된 표준화 시스템에 저장된 하나의 테이블을 읽어줘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편번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우편번호를 포커스 갖다 대면은 여기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화 시스템이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편번호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시스템에 저장된 하나의 테이블. 그러니까 우편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이겠죠. 자택 주소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선택이 있고, 뭐 첫 번째 우리가 뭐 보면은 뭐 여기는 우리가 시나 뭐 도자 쓰니까 시나 도, 뭐 서울특별시도 있고, 뭐 부산 직할시도 있겠고, 그러면은 뭐 서울시든 뭐 부산시든 충남이든 충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이 만드는 거예요. 충남에 가면은 뭐 아산시도 있겠지만 뭐 공주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중에 또 선택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들은 이제는 읽어서 조회를 한다는 얘기죠. 연관된 두 개가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표준화 시스템이니까 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정보 테이블 타입이 3개라는 얘기죠. 파일 타입이. 그 다음에 얘는 부서 테이블. 그죠? 부서를 선택할 수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우편번호라든가 자택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 이게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3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개는 맞는 거고, 4번을 보면은 뭐 데이터 타입인데, 그래서 사원 정보 입력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입력. 그리고 8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8개는. 입력을 하려면은 최소한 이거 저장도 필요하고, 취소. 사용자 입력하는 거잖아. 저장을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소도 입력하는 거고. 구분되죠. 비반복 사항이니까. 여기 보면 비반복적인 속성 과목이니까. 그런데 얘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장을 눌렀을 때는 또 얘는 확인 메시지까지 출력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얘는 입력 정보의 한 일환이 되는 거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11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개나 8개 낼 수가 없다. 그래서 11개다. 이렇게 얘는 10개나 1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원정 입력에 관한 것만 제가 따졌기 때문에 10개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코코모2 비용산정 모델의 서브 모델이 아닌 거. 종류를 물어보는 건데, 뭐 이것도 이미 뭐 서울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반결합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코코모 모델이지 않습니까? 코코모2가 아니라 그냥 2가 아니라 코코모 1이라면 1인 거죠. 코코모2에서는 옹연결합 모델, 초기 설계 모델, 뭐 포스트 아키텍처 모델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초기에 이제 코코모 모델에서 단순형, 그죠? 코코모에서 단순형, 그 다음에 세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베디드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래서 과거에 나오고 안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도 낸다는 얘기예요. 자, 7번 보면 요구사항 명서의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요구사항은 이게 사용자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사용자, 유저. 우리가 이제 사용자 하면 항상 생략돼 있다고 했었죠. 사용자 또는 뭐 고객이라고 하죠. 사용자, 고객. 네. 1번 뭐 사용자 아니면 뭐 보여야 되는 거니까 맞는 거고. 아까지만 요구사항 명세서는 명확해야 돼요. 이게 뭐 최대한 빨리가 얼마나 빠른지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해설에 있듯이 요구 명세서 아까지만 요구사항 분석서가 먼저 나오고 이 분석서는 사용자의 요구를 그냥 분석해 놓은 거랬잖아요. 분석해 놓은 거고 그거를 이제 사용자 약속한 거였어요. 약속, 합의한 문서가 이제 명세서라고 했었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능 요구와 비기능 요구, 사용자의 기능 요구와 비기능 요구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명확과 검증 가능하게 작성이 되는 거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모호하면 된다고. 모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는 뭐 소형시험에 128비트까지 뭐 128비트 암호화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이건 비기능 요구겠죠. 사용자 이렇게 요구를 이뤄놓겠죠. 이런 비기능 요구까지도 이제는 포함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는 모호하고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표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8번 비기능 요구사항 적절치 않은 것은 비기능이라는 얘기는 사용자 오감, 눈으로, 코로, 입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육안으로 나왔어요. 육안으로. 시험에서는 육안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맛을 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사용자예요.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는 고객이죠. 고객.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 단말 사용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한 홈페이지에서 뭐 동영상을 보고 있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사용자고 고객이고 단말 사용자죠.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단말 사용자죠. 고객이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기능 요구죠. 그 자료 요구 사항인데 이 자료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는 사원 정보 입력이 있었지만 사원 이름, 번호, 뭐 주소 있었죠. 자료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입력하겠어요? 자료는 보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 이제 품질이라고 하는 거, 품질은 이런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의미예요. 품질은 성능. 네. 품질에는 뭐 성능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성능에는 또 어떻게 보면 보안이라든가 뭐 보안성, 뭐 신뢰성이니 아니면은 뭐 기능성이니 등등 이런 것 등을 다 포함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단어, 뭐 품질, 성능, 뭐 보안성, 신뢰성, 기능성 이런 것 등은 사용자가 얼마만큼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응?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신뢰성을 얼마까지 해주세요? 기능성 몇 프로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지난 홈페이지에 와서 보면은 그 많은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 지난 우리가 9월 전에 봤던 홈페이지하고 지금 보면은 사용자 어떤 가독성이라든가 접근성을 상당히 높였거든요. 기존 홈페이지에 비해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뭐 홈페이지를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컨텐츠들 아니면 목록, 카탈로그들, 카테고리들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확인해서 눈으로 확인해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게 기능 요구가 되는 반면에 비기능 요구는 그 백대는 숨겨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요청하기가 힘들죠.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게
비익응용이라고 했었어요. 자, 9번 이제 모듈화. 이제 모듈화 아까 이제 서프레임에 했었고, 부프레임에 해당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뭐 재사용하려는 거고, 분석, 구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수명주기 걸쳐 적용될 수 있고, 또 문제 발생 시 원인 모듈 수정하는 뭐 좀 해야겠죠. 모듈화는 이제 문제를 팀 단위로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 개념도 아니고, 여기 해설에 있는 것처럼 모듈화는 문제라든가 업무를 분할한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뭐 문제나 업무를 분할하면 이게 W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일부, 아까 일부니까 아까 뭘 했었어요? 서브프레임. 서브가 이제 부니까 서브루틴. 네, 부프레임이 되는 거죠. 서브루틴. 네, 그러니까 이제 서브루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서브프레임이 이제 서브루틴이니까. 서브루틴. 자,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이런 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서브프레임, 서브루틴 이런 개념 잘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객체지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은 일종의 이건 클래스나 또는 객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객체, 서브프레임. 근데 우리가 클래스나 오브젝트 이런 말을 쓰지 서브루틴이나 이런 말을 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 그렇게 뭐 올해 아니 내년이라고 그러면 이런 서브루틴 부프레임이 어차피 이제 구조 언어 나온 거니까 구조 언어, C 언어. 그래서 C 언어에서 나온 게 이제 심플풀이고 여기서 완벽한 객체 지향 언어가 이제 자바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건 자바란 말이야. 이게 대서 문제 나왔단 말이죠. 언어를 보면은 이 시험에서 그럼 자바는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뭐 서브프레임, 부프레임 일부 뭐 이런 말 잘 모르겠으면 어차피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C 언어도 제가 공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특강에 올려놨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부프레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라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 객체지향에서는 이게 클래스나 오브젝트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언어 개념을 알아야 돼 이게 보면은 소통공학은 어차피 소통공학이라는 과목이 프레임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는 답을 준 거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돼. 이렇게 개발해. 그럼 이렇게 개발하려면 어때요?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 놓은 거죠. 네, 그게 소공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모르면 얘들이 말하는 게 이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같은 학생이 이런 거 질문한 걸 보면은 저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커트라인이 제 기억으로 뭐 78점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한 60점대 후반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책을 암기할 정도로 했는데도 점수가 이렇게 왜 커트라인이 못 걸리느냐. 그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암기했다라고 해서 이게 뭔 자격증 시험도 아니고 자격증이 똑같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매번 밖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말만 좀 바뀌고 출제자가 좀 바뀌고 이 문제 패턴만 좀 꼬아놔도 또 틀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모듈이라는 이런 말을 구조 언어 얘가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바에서는 저 모듈이 어차피 클래스고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좀 보시고 해서 언어가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고 서브프레임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고 시작하는가 하고 단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기출문제 틀에 맞추는 거하고 달라요. 절대 똑같이는 안 나오니까. 문제를 공개했다는 얘기는 똑같이는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내면은 이거를 평가가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자, 10번 문제는 사실 뭐 속성과 오퍼레이션 함께 묶은 거 이게 딱 캡슐화죠. 묶으면 캡슐화. 근데 이것도 없어요. 이거 딱 캡슐화예요. 캡슐화하고 표현했다라면 이게 오브젝트야. 딱 표현하는 게 오브젝트. 그래서 이 문제 내신 분은
함께 묶고 표현한 개념, 이게 오브젝트인데 어차피 이 오브젝트 객체가 생성이 되려면 클래스가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클래스 내에서도 이제는 이런 캡슐화 정보 같은 거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서브루틴, 이게 부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서브루틴, 부프로그램. 그 루틴은 그냥 뭐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이 구조체는 시원해서 구조체. 이 구조체하고 객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얘는 비슷하다고 해서 속성과 오퍼레이션이 함께 묶여 있지 않죠. 함께 묶여 있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조 언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이런 오브젝트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11번. 추상화 종류를 물어본 건데, 우리 이론서에도 있고, 뭐, 제어 추상이 있고, 뭐, 검증 추상이라고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상화라는 거는 이게 기능, 이 기능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써왔던 용어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었고요. 오퍼레이션이고, 이게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펑션이라고 했었고, 구조 언어에서 펑션이라고 했었고,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얘를 메소드라고 했었어요. 메소드. 이런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기능이에요. 오퍼레이션 하면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떠오르잖아요. 펑션 하면은 if문, 포문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if문, 포문 이런 것들이. 메소드 하면 이제는 객체장에서 이런 개념인데 구분하려고 구분을 메소드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었죠. 어차피 이제 메소드도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능. 함수죠, 함수. 펑션이 함수니까. 함수란 말을 구조원을 시연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메소드란 말을 쓴단 말이죠. 형식은 똑같아요, 형식은. 어차피 바꿨지만 시연해서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자료가 이제 데이터 부분이죠, 데이터.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뭐 어차피 속성이라고 해서 어트리뷰트잖아요, 이게 어트리뷰트 속성이 되는 거죠. 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이게 키워드죠, 이게 키워드. 중요한 것만 표현하는 거야, 중요한 것만. 추상화는 중요한 것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9급에서 중요한 것만 표현하는 게 추상화. 그러면은, 일반화는 뭐냐, 일반화. 일반화는 공통사항만 표현하는 거야, 공통사항. 여러 객체 중에서, 여러 클래스 중에서, 공통사항만 뭐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다르죠.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는 거하고 중요한 부분만 표현하는 거고 공통사항, 여러 객체나 클래스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만을 표현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류는 뭐 이렇게 3개 있는데 이론서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과정, 뭐 기능추상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추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추상. 3개로 나눠지죠. 자, 11번 보면요. 캡슐화라는 것은 앞에서도 했지만, 데이터와 메소드를 결합한다. 데이터와 메소드를 결합. 여기 나와 있죠. 속성. 이 속성이 앞에서 말한 애트리뷰트예요. 애트리뷰트인데 이 부분이 약간 데이터라고 해요. 데이터, 자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펑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묶어져 있는 결합되어 있는 게 캡슐화예요. 그래서 내부 구현이 감춰져 있죠. 인터플 통해서만 외부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 제공자는 개발자죠. 사용자, 고객 되는 거고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공해주는 기능만 알면 돼,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했지만 뭐 if문 이것도 일종의 캡슐화한 거예요. if문 이렇게. 함수가 있군요, 데이터. 이게 함수 부분이고 s가 0보다 크면 이 데이터 메소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는 이게 함수 메소드 부분이고 요게 데이터 애트리뷰트 부분이고 이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int a 마찬가지야. int 함수잖아, 함수. 메소드 부분, 연산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편산자. 다시 말해서 자료, 데이터 부분.
이렇게 지금 다 캡슐화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건 if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런 형식은 지금 시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언어도 이런 캡슐화와 관계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시언어에서는 캡슐화가 않고 정보 은닉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객차저항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캡슐화라고 하는 거예요. 캡슐화. 예, 시언어 같은 데서는 정보 은닉, 그 다음에 자바 같은 데서는 캡슐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개념을 이미 썼다고 이렇게. 예, 이미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함수와 데이터, 함수와 데이터 이런 식으로. 예, 이것들 일종의 정보 은닉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if 함수에 대해서 기능만 알면 돼. 기능. 예, 조건문이다. int 이거 정수형. 예? 이 데이터를 이 속성을 정수형을 바꿔준다. 이것만 알면 된다고. 뭐 사용자의 고객이 되는 거고요. 사용자 입장과 개발자. 예? 이것을 명확히 분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용자는 이 내부의 어떤 구조는 알 필요가 없죠. 이 if 함수 만들었을 거 아니야. 물론 이는 시연을 만든 사람이. 그럼 이 내부 구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예,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how는 필요 없는 거죠. how는 필요 없고 뭐예요? 내가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 이 기능만 알면 돼요. 한만 알면 되는 거죠. 분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분리. 이렇게 하면은 객체 내부의 정보 손상이라든가 오용을 막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단순하게 하려는 거죠. 캡슐화함으로써 단순. 그래서 이렇게 캡슐화 정보닉은 내부에 명확하게 분리하고요. 좀 오용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지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우리가 결합도. 이렇게 함으로써 모듈 간의 모듈 간의 결합도. 그래서 이 결합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결합도를.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듈 결합도를 줄이면 어떨까요? 이거 말한 것처럼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죠. 이런 거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자, 13번 보면은 객체저항 설계 원리인데 S가 있는 단일 책임의 원칙, 그 다음에 L이 지금 보니까 리스크 치환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I가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D가 여기서는 의존관계 역전의 원리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추상 클래스 계층과 구형 클래스를 분리로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란 말이에요. 인터페이스 분리. 예, 추상 클래스 계층과 구현. 예, 이게 패턴이라면 브릿지 패턴이 돼요. 예, 이게 브릿지 패턴과 관계 있는 거죠. 브릿지 패턴과 관계 있다. 그래서 이게 단일 책임의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그 다음에 단일 책임. 여기 단일 책임이다.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 아까 작업, 기능 같은 거 했잖아요. 기능 가져야 된다. 이게 이거와 관계 있는 게 있는 함수는 if문 떠올리든가 폼은 떠올리면 돼요. 한 가지 기능밖에 없잖아요. 단일 기능. 함수 단일 기능 관계되는 거고, 단일 기능을 내면은 이런 의미죠. 하나의 입구, 하나의 출구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단일 책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단일 기능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집도를 보면은 운호, 임절정, 송기, 그래서 기능적 능력도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단일 기능. 그러면 하나의 입구와 하나의 출구로 갖는 거예요. 자, 의존관 역전의 원칙은 상위 클래스가 구체 클래스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모인데 상위 클래스가 이제 부모란 말이에요. 이 부모 클래스가 하위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 자식 클래스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의존을 내면 추상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에서, 아니면은 추상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 의존해야 되는 거고,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가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은 추상화국은 인터페이스와 구현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분리해서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추상 부분.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바에서 나오던데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 구문이에요. 이게 딱. 추상, 인터페이스 부분 추상이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 구문이 이 부분이 구형 클래스 부분이고.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그 관계 있는 게 패턴이라면 비치 패턴이고. 이래 되는 거죠. 만약에 객체적 원리라면 이게 인터페이스는 분리의 원칙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는 연관을 이렇게 지을 줄 아셔야겠어요. 자, MVC 모델인데, MVC 모델은 이것도 참 많이 나왔죠. 근데 컨트롤러는 뷰가 요청한 결과를 모델로부터 가져와 가공 처리. 이 가공 처리는 DBMS의 기능 일부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는 건 DBMS가 한 거야, DBMS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MVC 모델은 데이터 가공 처리 이런 것은 모델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DBMS 기능 일부라죠, 일부. DBMS 기능 일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BMS 기능 일부 갖다 쓰는 거고. 뷰는 가상 테이블이죠, 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바일이든 아니면은 뭐 PC든 인터넷에 들어갔었을 때 인터넷 들어가서 보이는 화면, 그 화면이 뷰라고 있었어요. 뷰. 그게 가상 테이블이라고 있었죠. 뷰 가상 테이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가상 테이블 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하는 사용자는 뭐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컨트롤러는 OS 기능 일부를 보시면 돼요. OS 기능 일부를 갖다 쓰는 거죠. 일부를. 컨트롤러는 뷰 요청을 모델 전달하고 이런 거잖아요. 전달. SVC 전달해주고 모델로부터 데이터나 업데이트 신호를 받아 뷰 전달해주고 뭔가 조절, 제어 이런 거 하죠. 뷰를 제어하고 또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가공 이건 않죠. 데이터를 가공 이런 게 DBMS가 하는 거잖아요. DBMS가 그 기능 일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앱 개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MVC 모델이에요. MVC 모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앱 있죠, 앱 개발할 때 MVC 모델을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지금 나왔다 모델은 DBMS를 이용해서 이 기능 일부 쓰는 거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수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브라우저, 그렇죠. 여러분들 브라우저. 우리가 안드로이드 OS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는 iOS를 쓴다든가 했었을 때, 그 브라우저 있지 않습니까? 크롬 브라우저가 있고,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이런 브라우저. 이런 브라우저가 어떻게 보면은 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뷰를 통해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잖아요. 브라우저 안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앱이든 또는 PC에서는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데 다 응용 프로그램 말하는 거예요. 다 이런 다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들 인터넷망에 들어갔었을 때 보이는 응용 프로그램들 앱이든 웹이라고 하죠. 특히 앱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PC나 태블릿 PC라든가 노트북 이런 데서는 앱이란 말 쓰죠. 그러면 어차피 같은 건데 같은 응용 프로그램인데 이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는 사용하려면 반드시 브라우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브라우저. 그리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컨트롤러에게 이제 데이터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요청한다는 얘기는 특정 앱에 접근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앱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잖아. 이 누르는 행위 자체가 뭔가 요청하는 행위죠. 그러면 이제는 이 사용자가 보여줄 결과물을 생성을 하고요. 컨트롤러에게 또 반환하고 뭔가 변경을 가했을 때 뷰를 통해서 뭔가 변경을 가했을 때 그 결과를 컨트롤러에게 반영해줘야 컨트롤러가 아니라 DBMS, 다시 말해서는 모델이죠. 모델에게 명령을 내려서 뭔가를 처리하고 변경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뷰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제는 다 이미 봤던 거니까 설명했어요. 이 그림도 나왔어요. 시험에서 보면. 자, 15번 보면 고객 요구사항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디자인 패턴.
표에서 추가 삭제, 뭐 이건 여러 번 나왔었어요. 표에서는 뭐 A 값이 뭐 15고, B 값이 뭐 75고, 그다음에 C 값이 뭐 10이고, 이랬을 때는 뭐 벤 다이어그램이 A가 뭐 10, 그다음에 C가 A가 그림으로 이만큼 되겠죠? 그다음에 C는 이만큼 좀 적다고 쳐봐. C가 뭐 10이니까 이만큼이 되죠. C. 그다음 B가 이만큼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뭐 막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엑셀 같은 거 여러분들 이런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엑셀 표에서 값을 이렇게 변경했다. 얘를 60 바꿨어. 얘를 이제는 뭐 20으로 바꿨고. 나머지는 85니까 15가 남겠죠? 그러면은 이게 또 이 그림에서 바뀔 거 아니야. 다른 그림으로. A 영역이 뭐 제일 클 거 아니겠습니까? A 영역이 뭐 40. A형이 60이니까 A형이 0값 나오고 나머지 뭐 이 정도 영역이 이제는 25 영역 정도가 이제는 뭐 15 좀 작아 보이네요. 그냥 봐서 이 부분이 C고 이 부분이 뭐 B라든가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이거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옵조 패턴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표를 통해서 정보 값을 뭐 수정했더니 분석 그래프가 이 벤 다이어그램이 바뀌더라. 이 값이 처음 값이었을 때, 1번 값이었을 때, 2번 값 바뀌었을 때, 1번 그림에서 2번 그림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을 표현하는 거는 이미 그림에도 나오고, 시험 문제 보면은 그림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말로도 나오고,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뭐 앞으로도 많이 나올 부분이니까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감사 문제도 많이 있거든, 그 안에. 그런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뭐 금방 풀었겠죠. 자, 디자인 패턴인데 행위 패턴을 속하지 않는 거. 그래서 행위 패턴이 많기 때문에 생성 패턴하고 있는 구조 계산 패턴을 암기하고 나머지가 있는 그 행위 패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정책에 있는 스테이트, 싱글턴. 이게 싱글턴은 클래스가 단일객체. 이게 싱글턴이라니까. 클래스가 단일객체를 생성이 만들어요. 생성이니까 생성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팩토리 공장, 빌더, 프로타입, 싱글턴. 그래서 거기서 꼭 일하는 팩토리. 그래서 뭐 추상 팩토리 있어요. 팩토리, 추상 팩토리도 있고, 뭐 프로타입, 싱글턴이 생성 패턴이고. 또 여러분 이론서에 보면은 구조 패턴 있잖아요. 구조 패턴을 제가 중요한 건 암기라고 이렇게 해드렸었어요. 그거 하고 나머지 우리가 보면은 이터레이트라든가 스테이트니 뭐 스트래티지니 이런 걸 보면 다 이미 나온 거예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많이 쓰는 패턴들을 문제보기 만든다고. 잘 쓰지도 않는 패턴을 문제보기를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집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생성 패턴에서는 팩토리, 프로타입 이렇게만 알면 돼. 이 빌드는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구조계산 패턴에서 찍어준 거 있고 그렇게 암기하면 나머지가 행위 패턴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암기 안 하면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자, 이제 UML 다이어그램인데 얘도 뭐 많이 나왔었죠. 유식계 다이어그램은 사용 사례 있고 뭐 스템 사용하는 액터 있고요. 사용 간선, 이 간선이 이제는 선분이야, 선분. 링크라고 해야 돼, 선분. 이거는 화살표가 반대는 아닌데 반대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건 화살표하고는 다르죠, 화살표하고. 화살표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근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벤트랍니까? 이벤트는 상태잖아, 상태. 이벤트란 말은 상태 다이어그램이죠. 전혀 관계없는 거고, 처리 과정을 뭐 도식화한 것도 아니에요. 관계지. 왜? 클래스는 관계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속성, 매수, 관계, 연관관계 이런 거. 연관관계 보면은 뭐 컴포지, 어그리게이션, 뭐 이런 관계, 집합관계니 복합관계 이런 거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1대 N 관계 이런 거. 근데 이벤트 처리 이런 건 표현하지 않죠. 이벤트 처리 이런 것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뭐 금방 풀었을 것 같고요. 자, 18번 보면은 사용사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구현 대상이 아닌 것은
그냥 이게 기능이죠, 기능. 이게 기능. 예, 이게 기능.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 예. 기능이 이게 아까 전 작업이에요, 작업. 작업, 워크. WS 워크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 이 부분이 프레임으로 넘어오면 모듈. 예. 또는 뭐, 부프로그램, 서브프로그램, 뭐, 서브루틴. 똑같은 거니까, 서브루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얘는 확장 관계고요. 확장. 얘는 포함인데, 이 포함이 여기서 이용 관계를 말해요, 이용 관계. 예. 그래서 확장 관계, 확장이 확장 관계고, 그 다음에 포함 관계, 이용 관계. 얘는 액터인데, 액터하고 사람은 아니죠. 사람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고, 이 기능과 인터페이스 관계에 있는 이 기능. 우리가 네트워크상에 있는 컴퓨터들이 지 서버들끼리도 인터페이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다른 시스템일 수 있다고, 또 다른.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이 들어올지 기계가 들어올지 그 시스템 안으로 그 시스템 어떤 뭐 요청을 아니면 또 다른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그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관계에 있을지는 모르죠. 이런 걸 구현하지 않죠. 이건 불특정 다수니까 기계도 그렇고 이 불특정 다수를 구현할 수는 없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이 되는 거죠. 고객을 거기다 프로그래밍 할 수는 없죠. 구현이라는 얘기는 프로그래밍이고 이게 코딩이잖아요. 코딩. 코딩, 프로그래밍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을 고객을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고객은 뭐 관리 대상이지 프로그래밍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구현한다는 얘기는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고 코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19번.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거를 보면은 이게 뭐고 비슷하면 여러분들 DB에서 DB도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ERD 이게 객체 관계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객체 관계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확장 ERD인데 확장 ERD 쓴 건데요. 확장 ERD에서는 이게 최소 대응수라고 그래요. 여기 이거 다입니다. 많다. 많다의 의미를 여기 ERD에서는 뭐 N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를 MN 이렇게 표현. 다의 표현이고 다. 많다. 이 별표의 의미 그런 의미의 별표 의미가. 이 별표라든가 여기 O 얘들을 우리가 확장 ERD에서는 최대 대응수라고 하죠. 이렇게 같은 걸 봐도 돼. 그럼 엔지니어가 뭔가 엔지니어는 이 프로젝트 참여를 할 때 뭐 한 명에서 뭐 여러 명, 그러니까 여러 명이라는 얘기 많다는 얘기, 엔지니어가 많다는 얘기, 10명, 100명, 1000명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이 엔지니어와 관계에 있을 때 최소한 프로젝트 엔지니어가 공개된다라고 하면 최소 한 명, 많아야 5개라는 얘기, 5개. 그래서 5개의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한 명에서 여러 명일 수 있고, 프로젝트는 한 개에서 5개일 수 있고, 많아봤자 5개. 이런 의미고요.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겠죠.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럼 프로젝트 내가 개인이라면, 개발자라면 프로젝트 하나만 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될 수 있겠죠. 공통 업무라면 내가 하는 보안 부분이야. 그럼 보안 파트는 뭐 요구 분석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고 구현 단계에서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보안 담당은. 그러면 그 프로젝트마다 어때요? 다 투입될 수 있겠죠. 근데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온리 하나. 아니면 프로젝터가 프로젝트를 파트업이니까 또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온리가 하나만 될 수 있는 거고 프로젝트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왜? 최소 연계니까. 두 개, 세 개 더 겹쳐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한 명의 엔지니어는 최대 5개. 그죠? 많아봤자 뭐
한 명 엔지니어가 많아봤자 참여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에 5개밖에 안 돼요. 5개. 최대 대응수 5개.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최소한 1명의 이상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최소 1명 이상. 한 명이잖아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주어를 봐야 돼. 엔지니어가 주어예요. 주어. 프로젝트가 주어. 그럼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소한 1명, 그죠? 1명이나 뭐 여러 명이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최소 1명이고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엔지니어가 주어 있을 때, 이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많아야 5명이죠. 5명. 1명이서. 자, 다음에 이제는 3번을 보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안에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하나 이상이냐? 하나 이상이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상이 아니라 0개 이상. 다시 말해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엔지니어가 프로젝트에 참여해야만이 샐러리, 봉급을 받겠죠. 당연한 거죠. 관계를 보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프로젝트 참여를 해야만이 샐러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뭐 ER 다이어그램과 유사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는 거는 뭐 기존 국가적 이런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 자, 이제 20번을 보면요. 아이템 오더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것을 클래스 다이어그램 바꿔놨어요. 이런 건 뭐 될 수가 없는 거고, 이러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쪽이 상위고, 이쪽이 하위잖아요. 하위. 마찬가지로 이쪽이 상위고, 이쪽이 하위란 말이야. 이런 관계야 돼. 이거는 지금 검은 거는 복합 관계죠, 복합. 그 다음에 하얀 거는 집합 관계고. 집합과 구분하고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 아이템 모드에 포함된 이 속성들, 또 개체, 여기 개체예요. 개체니까. 여기 포함된 개체들. 이 포함된 이 개체들은, 개체죠. 지금 여기서 아이템 오더에만 들어가느냐, 다른 데에도 참여하느냐라는 거죠. 다른 데도 참여하게 되면은 이거는 집합되는 거고, only 그 페이먼트라든가 딜리버리라든가 얘네들이 아이템 오더에만 참여를 하게 되면은 복합관계죠. 얘들은 여기서 1대 n 관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 오더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먼트가 다른 클래스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얘가 얘들을 쥐고 있는 거죠. 이 전체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개체 속성이 다 사라지면 이것도 같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합관계 같은 경우는 이 페이먼트, 딜리버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남아있죠. 그런 관계가 있냐면 또 이 페이먼트라는 개체는 다른 클래스의 또 소속 관계, 다시 말해서 얘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속성이잖아요. 이 아이템 오더의 속성들, 어마운트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요, 페이먼트 타입이 있는데, 이 페이먼트 타입이라는 속성은 페이먼트라는 어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어디? 페이먼트라는 클래스가 있어, 이게. 클래스가. 어디 있는 걸 지금 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조. 이거 참조라, 참조. 참조야, 참조. 그러니까, 페이먼트 타입이라는 속성이죠, 속성. 속성. 지금 속성 정보잖아요. 속성 안에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어마운트 타입, 인티저. 아이템 이 타입, 스트링 타입.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속성명이잖아요, 속성명이고, 이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페이먼트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어디 외부에 이 페이먼트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페이먼트라는. 뭐, 클래스가 있을 수 있고, 메소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타입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참조관계. 자, 그러는 거고, 여기 지금 보니까 또 아이템 오더를 가지고 있는 현재, 이렇게 두 개 이제는 현재 매기 변수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쭉 보니까
얘들의 객체 생성을 하는데 이게 객체 생성하는 거죠. 예. 이게 뭐 클래스 생성자라고 그러고 얘는 뭐 메모리 할당자, 그 다음에 얘는 이게 객체명이었다. 객체명. 그 다음에 얘는 지정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다 이미 찍어놨어요. 그 자바에서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아까도 했지만 이거는 클래스 생성자. 이 클래스면 반드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메모리 할당자. 메모리 할당자. 그 다음에 이건 객체 이름이죠. 객체 이름. 이제 객체 생성하는 거예요. 클래스 지정자. 이렇게 됐죠. 그 지금 보니까 이 페이먼트라는 클래스 어디 있겠죠. 거기서 이제 페이먼트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오더, 아이템 오더라는 이 지금 현재 메소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메소드인데 똑같아. 여러분들 if 함수 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메소드. 우리가 뭐 보통 뭐 시험 문제 보면은 우리 기출 문제 보면은 뭐 칼시 메소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소가로. 이 소가로가 있으면 메소드예요. 메소드. 그래서 얘는 이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 안에 지금 보니까 객체를 생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이 두 개, 이미 여기서 아이템 오더 클래스가 생성했던 여기는 페이먼트, 그 다음에 딜리버리가 있는데 그때 타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부에서 타입을 참조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클래스 생성자를 보니까 이 딱 두 개만 쓰고 있다고. 두 개만. 이 두 개만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지정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이템 오더에 해당되는 이 속성, 마찬가지로는 이 속성인데 이 속성 안에 이 객체들을 보면 얘가 이 페이먼트 불러왔겠죠. 페이먼트하고 있는 이 딜리버리라는 두 개, 그래서 속성으로 지정한 속성 타입 지정했잖아요. 이 지정한 두 개만 가지고 현재 아이템 객체를 생성을 한 거 알 수 있죠. 아이템 객체를 생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복합관계가 되는 거예요. 집합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개만 더 뭐 추가해서 만든 게 없잖아요. 외부에서도 가져온 게 두 개 타입인데 이 두 개 타입을 가지고 또 두 개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한 아이템을 우리가 아이템 모드 메소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봤고요. 나머지는 10분 쉬었다가 또 풀도록 하죠.